자, 수업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긴 할 건데 이미 유튜브에 덕윤리 1, 2 다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끊기는 분들은 올라가셔서 보시면 되겠고, 자, 들어갑시다. 덕윤리. 오늘 덕윤리부터 해서 이론규범윤리 끝냅니다. 자,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해서 또 목적론적 윤리론도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목적론적 윤리론은 공리주의의 목적론적 윤리관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면은 공리주의는 그 목적이 그냥 인간의 쾌락이야, 그지?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의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의 덕윤리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야? 선행으로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야. 선한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선한 쪽으로 방향을 정해놔야 되고요. 이 방향 속에서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 여기가 용기가 될 수도 있고 절제가 될 수도 있고 정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은 상대성을 띠지만 그 전체적인 방향은 뭐다? 올바른 선행의 방향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덕윤리에서는 공동체의 덕을 습득해서 그 덕에 의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 덕이 어쨌든 보편적으로 선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덕윤리는 칸트하고 공리주의처럼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애들을 비판하잖아. 그렇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많이 헷갈려 하던데 덕윤리 같은 경우는 원리는 있겠죠. 원리. 그 원리가 뭐겠니? 그 공동체가 중시하는 덕대로 행위를 하되 그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덕으로 그 품성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자체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지? 그리고 그 원리는 여러분 보편적이에요? 아니지.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마다 다르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강조하는 덕을 내가 습득하고 그 품성에 따라서 행위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뭐랄까 공리주의나 칸트보다는 굉장히 좀 이론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론에 따라서 행위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론규범 윤리를 배우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정리될까? 우선 첫 번째,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리주의는 의무를 따라라. 칸트는 의무를 따라라. 공리주의는 결과를 고려하라라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있지. 언제 어디서나 이거는 똑같아. 그러나 덕윤리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정도의 원리와 이론은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을 내가 함양하고 그 덕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탁월한 행위를 하라. 뭐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이진 않다고. 왜?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은 다르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우리가 보편과 특수라는 의미를 조금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이 뭐죠? 오늘 우리 점심 뭐야? 맛있는 거야? 기억이 안 나?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 점심이 얘들아 뭐냐면 고추 마요 치킨.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이 고추 마요 치킨이에요. 자, 고추 마요 치킨은 얘들아 우리 인천 외고 학생만 먹는 특수한 반찬이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다 점심을 먹죠. 이게 보편이고 이게 특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정리하자면 덕윤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는 선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했을 때의 방향성인 거야. 선한 방향인 거지. 그리고 그 방향성 안에서 보편적인 방향성 안에서 추구되어지는 공동체의 덕은 다 어때? 특수한 거야. 상대성을 띈다 이거지. 내 말 이해됐지 얘들아?
알겠죠, 여러분? 온라인 친구들? 그래. 그러니까 덕윤리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비판하면서 물론 그 원리는 존재한다지만은 그 원리가 공동체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또 상대성으로서 특수적으로 추구하는 덕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주어지는 거는 또 공통점인 거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 원리는 없는 겁니다. 공동체마다 다른 원리가 있을 뿐이지요. 이해됐지, 얘들아? 네. 음. 자, 그래서 이 행복은 덕과 일치, 행복 그 다음에 이퀄 선 이퀄 덕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선은 더 굿을 얘기했었고요. 덕은 아래태 탁월함을 얘기했었습니다.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그게 행복이다. 공리주의의 행복과는 달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지성적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었는데 지성적 덕은 여러분 뭐였죠? 철학적 지혜와 뭐였었지? 실천적 지혜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 뭐를 통해서 얻어져?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죠.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바로 실천적 지혜였죠. 실천적 지혜가 뭐였어? 상황 판단 능력이었죠. 그리고 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그 능력이 실천적 능력인데 그것은 곧 중용의 상태를 아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중용이라는 것은 매 상황마다 탁월한 지적, 탁월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실천적 지혜가 뭐 어디가 중용의 상태인지를 알려준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품성적인 덕을 얻으며,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바로 중용의 덕이다라고 우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맥킨타이어.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뭐 공동체의 전통, 역사,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해서 관계는 관계로부터 실천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어디로부터 실천이 나와? 원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실천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덕윤리예요. 실천은 관계로부터 나온다. 즉 공리주의하고 칸트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존재고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실천이 나온다 그 얘기인 거야. 덕윤리는 그 관계 속에서 실천을 하고 그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의 덕을 우리가 습득하면서 품성적인 덕 그것이 반복되면 중용의 덕으로서 올바른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전통 계승했다 하는 거. 이거는 지워버려요. 롤스 얘기는 지워버리고 이건 뒤에 나와요. 롤스를 배워야 돼요. 이거는. 더글리 사상의 의의와 한계. 의의는 근대 법칙 윤리 한계를 보완했다. 왜? 근대 법칙 윤리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강조하자니. 그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계는 특정 사회의 전통이나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편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덕윤리가 보편성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지? 그지? 좀 전에 얘기했지? 뭐였어? 모든 공동체는 선한 방향으로 그렇지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덕윤리에서 더 강조가 되는 거는 결국엔 상대성이란 말이야. 공동체가 각자 중요시 여기는 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잘못 오용되다 보면은 윤리적 상대주의,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라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계승되고 잘못 이용되다 보면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덕윤리에서는 보편적 도덕 원리가 강조되지 않는 거야 아니면 아예 없는 거야? 없지.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했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 원리대로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덕윤리는 그 원리가 다 다르잖아. 왜? 공동체의 덕이 다 다르니까. 그 공동체의 덕대로 행위를 하라는 거지 그게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볼 수는 없죠. 왜? 덕이 다 다르잖니. 이해하겠지 얘들아? 그 얘기예요. 덕윤리라는 건 보편적 도덕 원리가 없어요. 왜? 공동체마다 중요시 여기는 덕이 다르고 그 덕을 품성으로 삼고서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서 탁월한 지점의 행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겠지? 원리와 이론은 있죠. 원리와 이론은 있지만 그것이 다 상대적인 거지. 이해됐지?
여기서 이제 그것만 중요시 여기다 보면 윤리 상대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으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맥킨타이어가 얘기한 것은 모든 공동체는 보편적으로 선한 방향의 방향성을 정해줬다는 거지. 근데 그 방향성 속에서 뭐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뭐 모든 게 다 보편적인 거지. 방향성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이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덕윤리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한 게 아니라 원리보다는 이제 실천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이해됐죠? 그다음에 덕윤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유독한 행위자의 성품으로부터 정서, 동기, 결과 등등등 모든 요인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행위의 정당성, 그 행위가 정당하냐 그거를 유독한 행위, 덕을 갖고 있는 행위자의 성품, 인품 혹은 덕이 되는 것이죠. 덕에서부터 이 정서, 동기, 결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상황이 되는 거야. 상황과 맥락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맥락을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원리에 의해서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됐지? 이와 같이 덕윤리의 다원적 성격 자체라는 게 이미 보편적 도덕 원리는 부정하는 거야. 이론적인 행위 중심 윤리학의 이론들을 포괄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도덕적 경험을 보다 적합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맥킨타이어. 자, 근대 법칙 윤리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칸트와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이게 공동체인데 점선이 되어 있죠. 바운더리가 옅어졌다는 얘기야. 즉 이 공동체는 없어지고 뭐야? 그냥 전체로서의 개인들만 강조한 거지. 그래서 공리주의하고 칸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은 잘 돼요. 왜냐면 개인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가져야 한다. 거기에 맞게 행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은 높지. 그렇지? 그러나 공동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도 공리주의가 우리가 최대에서 최대 행복을 얘기하지 않니? 선생님 최대에서 최대 행복은 공동체를 고려한 거 아닌가요? 고려는 하고 있죠. 그러나 공동체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제 뭐 길을 걷다가 뭐랄까요? 무단횡단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여기서도 공리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은 꼬마애들이 나에 따라서 건널 수도 있겠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굉장히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거야.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공리주의지. 근데 여기서 뭐 우리 공동체의 어떤 특수성이라거나 전통 이런 게 나와 있나? 아니야. 그냥 내 결과만 계산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 행위를 여러분 바로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 바로 할 수 있지. 그지? 이해가지? 그러나 덕윤리는 어때요? 한국에서 한국이 중요시 여기는 덕을 배워야 되고 그 덕을 이해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화하여서 나의 덕으로 갖춰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럼 미국에서도 미국이 중요시 여기는 덕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야. 그 전통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의미가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예요. 공리주의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그냥 나 근처에 있는 그냥 집합이야, 집합. 오케이? 계산을 하기 위한 집합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가 어떤 끈끈함에 의한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결국 개인주의거든, 공리주의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졌고 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게다가 이 친구는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준 친구야. 5천만 원.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한테 친구 2는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간 친구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칸트는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어떻게든 모든 사람 다 구해야 되겠지? 공리주의는 우선 그렇지. 나한테 돈을 빌려간 친구는 구할 거야. 그리고 내가 돈 빌려준 친구는 아마도 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게 극단적인 공리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니? 이해가지? 네. 덕윤리라면 관계, 엄마부터
이해가지? 뭐야, 덕윤리는 뭡니까? 관계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실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관계에서 실천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덕윤리는 공동체 윤리로서 우정, 사랑, 성냄, 그리고 자연적 감정, 그리고 뭐이 모든 인간관계, 맥락, 구체적 상황 같은 것들을 다 중요시 여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습관화를 통해 실천력을 높이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윤리는 고대 폴리스를 부활시키자는 겁니다. 폴리스가 도시국가지. 그 도시국가가 규모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여의도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만한 곳에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산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끈끈하겠어. 그걸 다시 되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동체의 바운더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근대 법칙 윤리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의 유용성을 중요시 여기지만 덕윤리는 행위 자의 성품을 중요시 여기고 행위를 포인트로 본다면 여기는 행위자를 포인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대 법칙률 나는 도덕법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포인트라면 덕윤리는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 서사의 부분이냐? 뭐야 이 얘기는? 이야기라는 건 역사를 얘기하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선행강조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덕윤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가 돼? 선이 되는 거. 선이 뭐야? 더 굿이 되는 거고. 더 굿이 무슨 상황? 인간의 기능을 모든 기능을 어떻게? 탁월하게 발휘시킨 상황.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선한 방향이 주어진다.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죠. 실천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됐죠? 되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이 있는데 지성적인 덕은 이성 교육으로 형성이 됩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있고 철학적 지혜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윤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물러주셔도 되고요. 실천적 지혜는 뭐다?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또 중용의 상태를 아는 것. 자, 그래서 이 품성적 덕을 우리가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모든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서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되다 보면 품성적 덕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계속 습관화하고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용의 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념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것이 그 이제 고지전 얘기 다시 해보자면은 이쪽 고지가 있고 이쪽 고지가 있고 이쪽 고지는 우리가 500명 상대편이 50만 명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비겁과 만용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쪽으로 좀 갈 수 있겠죠. 탁월한 행위는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 여기서는 우리가 50만 명이고 상대편이 500명이야. 이럴 때는 그 탁월한 행위가 좀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제압을 하고 다른 데 도와주러 가야 되겠지. 자,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요소들을 다 조합을 해서 가장 탁월한 상태의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중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덕의 이름이 뭐가 돼? 용기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품성적 덕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걸 한 번 했다고 이게 품성적 덕으로서의 용기인데 이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중용의 덕인 그 용기의 상태를 내가 얻게 되는 건 아니야. 매번 습관화하고 반복을 해야 그래야 용기라는 중용의 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얘들아? 네. 오케이. 그리고 이 중용의 상태는 0과 100이라면은 산술적 평균으로서의 50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됐지? 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 비겁과 만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념이잖아. 정념. 감정이잖아. 이게 이 자체로서는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지?
이해가냐? 지금 이 비겁과 만용이라는 우리의 그 자연적 감정은 지금 상황에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게 악이 되는 거고 너무 모자르게 되면 그게 또 악이 되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이거 어느 정도 비겁한 거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근데 그게 1번 상황에서는 그게 탁월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어느 정도 만용을 부리는 거 아니야. 근데 2번 상황에서는 그게 탁월한 행위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지? 비겁과 만용이라는 이 자연적 감정은 그냥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 모자라면 악이 되고 너무 과해도 악이 되는 거야. 이 중용의 상태에서는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 선이라는 게 결국 어느 정도의 비겁함 혹은 어느 정도의 만용을 탁월하게 선택해서 행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용기가 되는 거고. 이해됐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온라인 친구도 이해됐을까요? 이것도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오늘 엄청 많이 끊겨. 맞아요. 그래? 네. 지금 그래. 걱정하지 마. 이거 녹화해서 올려놓을게. 그래.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산수적 평균이 아니고 그런데 대신에 나쁜 행위 있죠? 절도라든가, 뭐 질투 이런 것들. 절도는 여러분 중용의 상태가 있겠니? 뭐 나는 밥만 훔쳐야지. 이런 건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덕윤리가 보편적으로서의 어떤 그 방향은 주어준다니까, 그지? 그 방향 속에서 행위의 원리는 상대적인 거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 덕윤리는요 보편적 원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니? 우리가 선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거는 보편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선한 방향을 향해 가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원리에 의해서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오케이. 중용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뭐 사랑의 표현이라든가 화를 내는 상황 등등 상대적인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덕윤리에서 중요한 거는 뭐야? 중용인 거잖아. 중용이 행위의 원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중용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탁월한 상태의 행위를 하는 것. 설명은 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을 실천할 땐 당연히 그거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행위를 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단어를 설명하는 거야 뭐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건 행위의 문제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덕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 실천하면서 보편적 도덕 원리가 아니라 각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이 다르고 그것이 상대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원리에 의해서 행위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됐지? 이해된 거야 확실히? 네. 자, 문제 풀면 또 확실해져요. 계속 볼게요. 도덕적 행위보다 행위를 하는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 이 동기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덕이 되는 거죠? 덕. 근데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윤리설이잖아요. 근데 왜 동기를 얘기하죠? 우리가 처음에 절의동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절대적, 의무론, 동기론 이 세 개가 잘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었잖니.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동기론하고 의무론은 어느 정도 구별을 할 필요는 있는데 가장 잘 연결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동기론을 얘기한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이 동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 동기가 덕이 되는 거예요. 덕. 그 덕은 뭐가 되고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성과 상대성의 양립을 인정한다. 여기서 이제 보편성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 선한 방향성. 상대성은 뭐가 되는 거야?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이 다 다르다라는 거. 이해됐지? 오케이? 여기는 넘어가세요. 이거 넘어가시고요. 덕윤리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적 전통을 따라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한다는 거. 그리고 이론성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공리주의는요. 여러분, 공리주의는 상황과 관계, 맥락 이런 거 중요시 여깁니까? 아유, 여기지. 공리주의는 상황, 맥락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결과를 계산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 결과를 계산하는 거야.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상황 속에서 결과를 계산해야지. 이해됐니? 칸트는 상황과 관계, 맥락 중요시 여겨요? 전혀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의무만 따르면 되는 거고. 더길리는 상황과 맥락을 중요시 여기지만 보편적 도덕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천이 중요한 거야. 실천함 속에서 탁월한 행위를 우리가 그 상황마다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지 얘들아? 됐니? 네. 오케이. 네. 근데 법칙윤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구문으로서 잘 써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15번 풀어볼게요. 15번. 문제 풀어봅시다. 15번. 자, 보겠습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에 의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자, 포인트 한번 확대 좀 합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 뭡니까? 관계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에 의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 실천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지? 포인트 잡을 수 있겠지. 이게 덕윤리예요. 또 위험에 당면에 무서워하거나 위험에 당면한 상황이에요. 위험에 당면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위험에 당면한 상황은 여러분 무서움, 태연함, 이 감정들이 여러분 극과 극인 거지? 이 여기서 지니는 태도에 따라서 비겁하거나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 중용의 상태, 탁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결국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지속된 습관의 결과 끝났네. 완벽한 덕윤리. 그렇죠? 네. 자, A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홈페이지 보안 책임자이다. 어느 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까요?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난다 얘기한 사람 누구였죠? 공자맹자. 그지? 공자맹자는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난다 그랬지? 사덕 기억나지? 동양하고 서양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지? 네. 자, A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A에게 뭐 이렇게 보니까 상사가 A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지? 약속을 어겨라 그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윤리 입장에서는 1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갖춰야 할 인품, 뭐야? 우리 공동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품, 그죠? 거기에 비추어 판단하라. 100% 1번이 되겠지? 네. 내가 그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인품,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인품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거기에 비추어 탁월하게 행위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회에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행위하면 될 것이고. 이해가지? 2번. 자, 개인의 권익이 회사의 공동체 이익보다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공리주의를 말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공리주의에게도 맞지 않아요. 왜? 공리주의는 뭘 얘기해? 최대 다수?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써야 될 게 뭐예요? 반성한
개인주의. 그렇지. 근데 여기선 뭐라 그래?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인 거 아니야. 틀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최대로 하여서 생각하세요. 그럼 맞아 틀려.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다수의 이익을 무조건 옳게 해서 생각하세요. 그럼 맞아 틀려. 다수는 틀리지. 다수는 틀려. 왜? 다수는 사회 전체가 아니잖아. 이해가지? 사회 전체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최대 행복이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면 소수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사회 전체가 아니지. 이해됐지? 그래서 공리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답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 땡, 다수의 이익을 최우선 땡. 오케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사회 전체하고 다수하고는 달라. 그치? 사회 전체는 구성원들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고. 기억나지? 이거 내가 그래프 그려줬었잖아. 뭐 보나가 부자야.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계속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받아. 기억나지? 여기선 우리가 다 거지야. 그러면서 쾌락이 점차 줄어들었는데 다수의 쾌락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보나의 고통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얻어지는 쾌락보다 보나의 고통이 크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회 전체의 행복을 고려하는 거잖아. 기억나지? 근데 다수의 이익만 고려하다 보면은 보나가 병 걸리든 뭐 죽을 병 걸리든 상관없지. 이해가지? 네. 그래, 그겁니다. 3번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의식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는 칸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상사의 요구에 응할 리는 없겠죠? 그지? 4번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 측정. 이건 100% 공리주의. 그지?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칸트가 되겠네요. 의무론이 되겠죠. 자연법도 여기에 해당하지? 그지? 자연법도 해당하지? 자연법도 의무론이잖아. 그지? 결과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지? 맞니? 네. 5번 우리는 정의, 용기, 정직이, 덕인데 이 덕들을 내재적 선들과 탁월성에 대한 척도를 갖고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재적 선들과 탁월성의 척도를 갖고 있는 실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라고? 공리주의의 단점이 사회적 약자 손해.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공리주의가 악용되면은 사회적 약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은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만약에 이 소수가 보는 손해가 그 다수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게 되면 그 행위는 그만하라 그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지 사회 전체를 고려하는 거지. 이해됐니? 찬이야? 자, 공리주의 그렇지, 이해됐지. 단점은 여러분 이겁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다 보면은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손해보다 크다면 계속 다수를 고려하게 되잖아. 이해가지? 그 과정 속에서 다수만 고려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악용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나 공리주의는 그걸 원하지 않죠. 사회 전체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내가 느끼는 불쾌가 5야. 나를 제외한 공동체가 느끼는 쾌락이 10이야. 그럼 난 이 불쾌는 내가 그냥 감당하고 가야 돼. 근데 내가 느끼는 불쾌가 19고 사회가 느끼는 쾌락이 8이야. 그럼 이거는 그만둬야 돼. 왜? 내가 느끼는 불쾌가 더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쾌락을 고려했을 때 그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이해됐지?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고려하는 게 아니죠.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쾌락을 고려하는 거지. 됐어? 이해된 거야? 그런데 이게 이 과정 속에서 악용되다 보면 다수의 의견만 중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공리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옳다고 본다. 그럼 틀려. 그러나 이러면 맞을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의해서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과정 속에서 소수의 의견이 침해될 순 있다. 이러면 맞는 답이 되지. 될 순 있다. 이러면 맞는 답이 되지만 다수의 의견이 최우선이다. 그럼 틀린 거야. 왜? 이론은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게 적용되다 보면 이런 악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맞아. 이해됐지, 얘들아? 네.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보자면 내재된 선들과 탁월성에 대한 척도, 그러니까를 갖고 있는 실천이 내재된 선들과 탁월성에 대한 척도를 갖고 있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실천을 해야 그 실천 안에 내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선을 얻을 수 있고 탁월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실천 안에 선과 탁월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척도가 된다는 얘기야. 실천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칸트에게 있어서 선의 척도는 뭐예요? 순수 이성이지. 순수 이성을 따르는 선이지가 되는 거지. 덕윤리에게 있어서 탁월성의 척도는 뭐예요? 상황 속에서 실천하는 거야, 탁월하게. 그지? 이해됐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실천의 필연적 구성 요소로서 이 덕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실천을 하면서 정의, 용기, 정직의 덕들을 얻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왜냐하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선들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을 함으로써 그 실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선들, 그것이 바로 덕이 된다 이 얘기지. 오케이? 그걸 인정하라. 덕윤리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A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맨날 거짓말을 한대. 1번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끝났어. 땡이야, 그지?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거야, 덕윤리는, 그지? 이건 누가 돼야 돼? 1번은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니까. 그렇죠. 칸트가 돼야 되겠죠. 칸트죠, 이건 칸트. 2번 자연적 감정 배제? 이건 누구만이야? 칸트만이야.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칸트네, 그지? 자연적 감정 배제하는 건 여러분 공리주의도 안 되고 자연법도 안 되고 덕윤리도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만? 칸트만. 3번 올바른 행위를 습관화해라. 좋은 성품 거절 100% 맞네, 그지? 여기서 올바른 행위는 공동체의 선이 되겠죠? 4번 유용성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랍니다. 누굽니까? 공리죠? 공리주의는 유용성이 절대 기준 맞지? 보편적 도덕 원리 맞죠? 5번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저죄독 도덕 법칙으로 정립하세요. 이거 칸트죠? 오케이. 자, 마지막 정리.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적 전통에 따라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중시한다. 의무론 공유주의 비판.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 무슨 말이냐? 내가 칸트의 철학에 따라서 의무를 따르든 공리주의 철학에 따라서 결과를 고려하든 그건 개인의 문제란 얘기야. 공동체를 떠나 있다는 얘기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해가지? 덕윤리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공동체 전통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로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써 있는 건데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지? 생겨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얘기지. 오케이? 맞아?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을 우리가 어떻게? 습득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지? 오케이?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지. 외부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덕을. 습관을 통해서 완성되고요. 그러니까 이 품성적인 덕이라는 게 바로 품성적인 덕이라는 게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이고 그 품성적인 덕을 내가 계속 습관하고 실천하고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뭐로? 중용의 상태로 언제 어디서나 탁월하게 행위할 수 있는 중용의 상태로서 내가 아예 습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게 중용의 덕이고. 이해됐어? 품성적인 덕은 공동체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 그것을 내가 실천화해서 내가 가지게 되면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중용의 덕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그러므로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덕윤리죠.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에 바탕 두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나누죠. 도덕적인 덕은 욕망과 욕구의 측면이 이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르면 얻게 되는 것. 왜? 이 비겁과 만용. 이거 비겁과 만용. 이거 다 뭐야? 나에게 있어서 욕망, 욕구, 감정인 거지? 이 측면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성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성이 뭘 알려준다는 얘기야. 나에게
탁월한 상태를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게 실천적 지혜가 되겠지? 거기서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뭘 얻게 돼? 덕을 얻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욕망과 욕구, 감정이라는 거 이게 배제의 대상이에요? 아닌 거야.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성의 명령을 듣고 어느 시점에서 이걸 좀 더 하고 혹은 어느 시점에서 이쪽으로 좀 더 가고 그 행위를 판단하게끔 하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탁월하게 행위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행위한다. 그 얘기는 인간의 고유한 모든 기능들, 감정, 자연적 경향성 이런 모든 기능들을 뭐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어떤 거는 극복을 하고 어떤 거를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탁월하게 행위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올바른 방향성이 설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서 습관화될 수 있음을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전통을 이어받은 덕윤리는 의무론과 공유주의 비판하면서 도덕적 행동에서 행위자의 덕성을 중시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덕윤리하고 저기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이성의 역할이 중요시 여겨요. 왜? 그 이성이 뭘 가르쳐 주니까 이성이 결국 실천적 지혜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뭘 가르쳐 주니까 탁월한 행위의 상태를 가르쳐 주니까 이해됐어? 당연히 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당연히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선한 쪽으로의 방향성은 당연히 알 수 있겠지. 이해가지? 그 방향성 속에서 공동체들이 추구하는 덕은 상대적인 것이고 이해됐지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소플 아 라인을 묶어가지고 칸트 라인으로 넣기도 해요. 왜? 이성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해하겠지? 그런데 그 교과서가 바뀌면서 빠져버렸어요. 왜? 덕윤리는 이론 측면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덕윤리는 뒤로 빠져버렸지.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칸트를 배우지. 얘네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중요시 여기거든. 이해하겠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쪽으로의 방향성으로 공동체가 가야 하고 인간이 가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됐지? 네. 덕윤리 특징. 유덕한 본성을 강조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거 별표.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오케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건 누구니? 감정을 배제한 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고립된 개인은 칸트. 오케이? 도덕적 판단은 구체적이며 맥락적 사고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1번 프로브입니다. 네. 음. 근데 칸트가 왜 합리적으로 계산해요? 그럼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래 계산은 안 되겠다. 계산은 빼야 되겠다. 근데 이 계산한다라는 얘기가 결과를 계산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공유주의가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 생각을 계산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 칸트가 될 수도 있지. 그건 문제에서 주어줄 거야 그거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래 계산은 칸트한테 들어맞는 단어는 사실 안 되겠네요. 거의 한 문제에서 한 95% 이상은 칸트에겐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계산은. 왜냐면 계산은 결과를 고려하는 쪽으로 많이 쓰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감정을 배제한 채는 칸트만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은 이제 공유주의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산 생각으로 바꾸면 저 문장 칸트가 이건 완벽하게 칸트가 되지. 합리적이라는 건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고립된 개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합리적이라는 거 단어 또 우리 어디서 나왔었지? 자연법에서 합리적 본성 나왔잖아. 기억나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의 본성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어? 본성이 왜 합리적이야? 자연법에서는 그 본성 안에 이성을 포함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가 이성을 통해서 생각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1번 기억.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 자, 좋은 삶이 뭐냐 이거야. 그리고 그 좋은 삶이 구체적으로서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느냐. 그런데 이 좋은 삶은 도덕적 삶이 되겠죠.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야? 유독한 품성을 갖추는 거예요. 100% 뭐예요? 덕윤리지? 응, 덕윤리죠. 만약에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칸트.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다. 누가 되는 거야? 공리주의가 되는 거지. 여기서 유독한 품성을 갖추는다. 그러니까 100% 덕윤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한다. 실천에 주목한다. 함양한 사람 뭐야? 행위자. 그죠? 행위자에 주목한다는 거고 실천에 주목한다는 거니까 원리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보편적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한다 이거죠. 보편적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한다. 이건 잘못됐다. 실천에 강조해야지. 그죠? 뭐냐 그러면 도덕적 행위자 내면에 이 간과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간과하였다 앞엔 다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 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덕윤리 얘기가 나와야죠.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한 이거네? 이거 간과한 거 맞죠? 자,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하다? 땡이죠. 도덕 원리가 중요한 건 누굽니까? 칸트 공리죠. 도덕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 배제가 중요해? 이건 누굽니까? 칸트만. 그지? 그걸 배제하면 안 되죠.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 이건 기술 윤리학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론 규범 윤리학들이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건 메타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지. 오케이. 자, 여기서 또 덕윤리는 여러분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그러니까 덕윤리 자체가 이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론이야? 공동체의 덕을 따라라. 그리고 상황 속에서 탁월하게 행위를 하라. 이론성이 빠질 수는 없죠. 이해가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실천이다라는 얘기지. 즉 우리가 덕윤리의 이론을 가지고 행위를 한다면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실천의 근거는 뭐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의 덕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칸트하고 공리주의는 뭐야? 원리만 중요한 거고 원리에 의해서 행위하는 게 중요한 거고 덕윤리는 뭐가 중요해? 행위자가 중요한 거예요. 행위자가 뭘 가지고 있는 거? 공동체의 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공동체의 덕, 상대적으로서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은 다르기 때문에 그 덕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 행위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뭐 만약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그 기관사가 철로가 고장나서 직진하면 500명이 죽고 좌회전하면 인부 둘이 죽어. 이 상황에서 공리주의는 원칙에 의해서 결과를 계산해야 되죠. 칸트는 원칙에 의해서 아무도 죽이면 안 되죠. 덕윤리는 행위자의 품성, 그 품성이 공동체가 중요시 여기는 덕, 효야. 그렇다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가 또 우리 엄마 아빠야. 그러면 직진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행위자를 보고 그 행위자의 가지고 있는 품성, 공동체의 덕을 또 보는 것이고 관계에 의해서 실천이 일어나는 것이고 포인트가 다 뭐야? 실천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실천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덕윤리는. 이해됐니? 네. 자, 오늘 수업한 거는